네, 이번에는 국제금융시장 읽어보죠. 잭슨홀 미팅 이후에 서로 다른 길을 갈 것으로 예상되는 이 연준과 일본은행의 금리 정책에 따라서 이 엔캐리 트레이드 말고 데킬라 위기라는 새로운 개념이 부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이런 문제들은 과거 외환 위기를 경험한 우리 입장에서도 상당히 주목해야 될 부분인데 오늘은 이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한상춘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자리에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위원님, 제가 항상 첫 질문은 간밤 뉴욕 증시 어떻게 보셨냐 이건데 오늘은 사실 답이 좀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시청자분도 깜짝 놀라셨을 겁니다. 오늘 당연히 주제가 한미 정상회담 그 내용 가지고 이렇게 대의 되는데요. 시청자들한테 뭘 전해질까? 예. 마지막까지 이렇게 고민하다가 결국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문제가 더 중요할 거로 생각됩니다. 그만큼 양국 간의 정상 간에 이렇게 얘기했던 내용들은 기존에 나왔던 내용에서 크게 진전된 것은 이렇게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사실상 오늘 분위기는 좋았지 않냐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트럼프가 칭찬에 굉장히 좋아한다는 그런 분위기에서 오늘 가장 신행권께서도 칭찬하는 분위기에서 또 우려사항도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피스메이커가 될 것이다. 근데 이재명 대통령은 페이스메이커가 될 거다 하는 측면에서 두 가지 각도로 해석할 수 있지 않냐 생각합니다. 하나는 자칫하면 서울 페이싱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렇게 페이스메이커가 될 것이다 하는 이런 측면에서 그 우려를 사실 이거가 이제 정상회담 끝나면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북한 문제로 바로 갈 수가 있거든요. 예. 오늘도 그 문제의 뉘앙스가 나왔습니다는 그래서 서울 패싱 문제에 대해서는 우려가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 나올 수 있을 거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번에 성과를 보면 저는 내용적인 성과보다도 이재명 대통령께서 과연 정상으로 어떻게 정상 파트너로서 인정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 우려가 시친 것이 굉장히 큰 성과들이 부입됐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그 국가 원수가 갈 때는 앤드루 공군기지로 가야 되거든요. 예. 근데 여기를 갈 수 있을 것이냐, 가지 않을 때는 여러 가지 절차상의 문제가 있거든요. 같이 가는 기자단이라든가 뭔가에서 전부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앤드루 공군기지로 가고 이번에 당선을 축하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아마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공식적으로 이렇게 얘기한 것은 대선 직후에 직간접적으로 얘기했던 그러나 사실 명확하게 얘기하지 않은 상태에 비해서 이번에 명확한 얘기에 대해서는 지금 뭐 회담이 얼마 하겠습니까? 30분에 전체 기준은 2시간 30분인데요. 결과적으로 이후에 갈 수 있는 길에 대해서 길을 터놨다는 데에서 굉장히 좀 성과를 볼 수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내용적인 측면은 뭐 거의 과거에 했었던 내용에서 아마 상황만 좀 좋아지는 쪽으로 시청자분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저도 그 내용을 다시 반복하면 시청자분한테 이 귀한 시간에 이렇게 지루하실 것 같아서 투자자 입장에서 이게 중요하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 미 증시에서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사실 미국 증시의 사상 최고치, 다우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게 축하한다 하지만 오늘은 미국의 다우존스가 300포인트 이상 떨어졌습니다. 예. 그만큼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내용보다도 결국 미국에 더 중요한 현안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됐습니다. 뭐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지만 잭슨홀 미팅의 파월 발언에 대한 해석이죠. 어제도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면 최악의 상황만 피했다 하는 쪽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고스란히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에 대한 낙관론이 많이 퇴색되는 이런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잭슨홀 미팅 이전으로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이전으로 넘어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가라든가 그다음에 달러 가치라든가 국채금리는 사실 잭슨홀 미팅 이전의 내용대로 환호하는 분위기 돼서 오히려 파월 발언에 민감하기보다는 펀더멘탈에 더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는 것도 바로 오늘 우리가 어제 잭슨홀 미팅에 파월 발언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하는 측면 이 측면에서 오늘 시장의 모습에서 입증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럼 펀더멘탈에서는 단기적으로 나와 있는 사항이 아니죠. 그게 27일 날 엔비디아 실표, 마이크로적인 측면에서 지금 AI의 거품론이 나오기 때문에 엔비디아 실적이 주목되고 그다음에 29일 날 통화정책의 잣대가 되는 PC 물가, 이 상승률표가 단기적으로는 상당히 중요하고 9월 초에는 8월 달 고용지표, 물가지표 어떻게 나올 것이냐 하는 이 지표가
9월 FOMC 회의 전에 금리 인하 여부를 결정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잭슨홀 미팅 이후에 9월 FOMC 이때 금리 인하의 가능성 그리고 그 폭에 대해서 다양한 해석들이 나오고 있다는 점이 오히려 지금 앞으로 시장을 읽는 데 중요하다는 뜻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잭슨홀 미팅 이후에 파월 발언 계기로 해서 한때는 금리 인하가 기정사실에서 시카고 페드 외초가 한 99점 예. 몇 프로까지 나왔었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것이 짧은 순간이지만 80%대, 70%대 그리고 최근에 있어서는 지금 시간에 있어서는 한 80%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변동성이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만큼 파월 발언에 대해서 이렇게 이틀 사이에 99%대에서 70%대까지 왔다 갔다 하는 것은 그만큼 파월 발언의 얘기가 굉장히 그레이 어리어 회색 지대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시장의 읽기가 상당히 어려웠다 하는 것을 반증하는 대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하폭도 올해 말까지 0.5%포인트 두 단계 예. 이게 이제 한 48% 정도 되고요. 50%도 못 미친다는 것도 이해하실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0.75%포인트 이렇게 단행할 것이다 한 이 측면에서는 33%대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인하폭도 당초보다는 상당히 줄어들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진영 입장에서는 더 성급해지는 거죠. 그래서 더 거칠어진 금리 인하 압력이 있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피터 나바르 교수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책사를 하죠. 특히 중국 문제 관련해서 경제 책사는 지금 당장이라도 1%포인트를 내려야 된다. 그러면 9월 FOMC가 9월 16일, 17일인데 지금 당장이라도 하면 임시회의를 거쳐야 되는 거냐 하는 예.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온 것도 트럼프 지정의 굉장히 성급함을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는 양대 지표 가지고는 9월에 FOMC의 금리 인하를 확정적으로 가져갈 수는 없다. 그러면 인적 개편을 서두르지 않느냐 하는 이런 쪽이 어제 이후에 더 진전된 사항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9월 FOMC 회의 이후에 이렇게 보면 금리 인하는 이렇게 우리가 예상한 대로 될 거는 봅니다. 그러나 폭은 상당히 제한되지 않겠냐 이런 쪽으로 해서 지금까지 나온 분위기로 우리 투자자의 아무래도 이 문제가 한미 정상회담보다는 국내 증시에서도 많은 영향을 미칠 거로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맥락인데 예전에는 9월에 비컷도 가능하다는 시각들이 사실은 조금 더 많았었는데 이게 조금 줄어들고 있다. 이게 시장엔 중요할 수가 있으니까요. 네네. 그리고 또 하나 짚어볼 부분. 국제금융시장에서는 지금 이제 미국의 금리 행보만큼 혹은 그 이상으로 일본은행이 중요하다는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네, 지금 이제 각국의 그 중앙은행의 이렇게 입장 보면 예. 미국도 어쨌거나 이제 금리를 내린다. 실제 단행 여부는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는. 그리고 유럽도 금리를 좀 내리는 분위기, 전반적으로 내리는 분위기고 기준금리가 인하하는 상태에서 금융의 유동성 거금은 공급이 확대하는 차질이거든요. 그런데 우에타 총리는 잭슨홀 미팅에서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얘기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이 국제금융시장에서 이것이 엔캐리 자금 청산이냐, 일본이 지금 국가채가 많은 상태에서 이렇게 일본이 그 추가 금리 인상한다면 지금 일본의 국채금리가 지금 빠르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경우에 따라서는 데킬라 위기가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데킬라 위기. 이 측면이 지금부터 한번 보실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일본은행 올해 첫 회의에서 금리를 올렸죠. 그래서 0.5%까지 올리다가 그 이후에는 추가 인상 여건은 됐습니다. 그 왜 추가 인상 여건은 됐느냐 하면 추가 금리 인상은 사실 5월 춘투에서 임금 상승률로 보겠다 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 마지노선이 3%거든요. 3%를 벗어났습니다. 그래서 7월 달 회의에서는 추가 금리 인상하는 게 아니냐. 또 이때도 엔캐리 자금 청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아시겠습니다는 정치권 혼란, 참여연 선거, 연립여당 패배 이런 정치권의 혼란으로 일단은 동결된 상태에서 잭슨홀 미팅을 맞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에타 입장에서는 이제 이시바 총리라든가 입지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정치권에서 자유로워지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잭슨홀 미팅에 일본 내부의 비판 의식을 생각해서 미국에 가서 잭슨홀 미팅에서 금리 인상을 시사한 것도 사실 좀 오타가 있는데요. 금리 인상 시사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예. 그러면 왜 이렇게 추가 금리 인상을 했느냐 하면 연초부터 강조했던 것이 물가와 임금과 소비와 선순환 관계를 유지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고리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고리가 지금 형성되고 있다 하는 상태고 두 번째는 경기 이렇게 부진에 대한 부담이죠. 그런데 2분기 성장률이
전분기 대비 0.3% 플러스로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두 가지 우려가 해소됐다. 그러면 어떻게 됐냐? 결과적으로는 금리는 올려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 잭슨 미팅의 이렇게 요지였습니다. 지금 시장에서도 사실 시장 서베이에 이렇게 보면 올해 10월이나 아니면 내년 1월에 내년 1월 정도의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 많이들 얘기하는데요. 올해 10월이나 내년 1월 정도의 추가 금리 이건 일본이 아니고 미국이 아니고 일본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서베이에 오면 시카고 페드 워치 생각해서 이렇게 얘기하면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생각하는데요. 일본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10월 내지는 내년 1월 추가 금리 인상 예비가 시장에서 가능성을 높게 본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외신들 보도들을 보다 보면은 일본 안에서는 이번에 그 우에다 총재의 여러 가지 얘기들, 특히나 총리의 금리 인상 시사를 놓고 비판이 많았던 것으로 지금 기억을 하는데 이거는 왜 그렇습니까? 시간이 가면서 비판이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본의 국가 채무는 지금 올해 들어서 더 악화된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GDP 대비해서 이렇게 위험 수위를 넘은 수준인데요. 이런 상태에서 금리 인상하면 가뜩이나 일본은 국채금리 기준금리 인상으로 국채금리가 더 뛰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국가 채무가 위험 수위가 높은데 중앙은행 총재가 아무리 물가만 생각해서 금리를 올려야 되느냐? 무슨 금리 인상이냐? 왜냐하면 국가 채무 비율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GDP 대 270%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일본의 추가 금리 이번에 우에다가 기준금리 인상 여부 이전서부터 일본은 장기채, 일본 국민들은 장기채 투자하기 때문에 작은 발행일 때 미국과 달리 10년물보다는 30년채를 많이 발행합니다. 그만큼 일본이 초저금리 상태에서 금리보다는 이렇게 만기 기간이 굉장히 중시하는 상태에서 이렇게 대표 금리가 장기금리 대표가 사실 30년물인데요. 30년 국채금리가 사상 최고치 행진을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3.2%를 넘어서 사실 1980년대 써니, 도요타, 패나소닉에 의해서 일본 경제가 잘 나갈 때 그때 국채금리를 뛰어넘고 있습니다. 예. 근데 경기상이 그만큼 좋으냐? 경기상 안 좋습니다. 왜 올라갈까? 채무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국가 채무 때문에. 사실 이런 상태에서 자 위에다가 기준금리 올려? 그럼 국채금리 더 띄워? 자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본의 국가 채무 때문에 디폴트 위기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 한번 일본의 참여연 선거에서 연립자상이 실패했을 때 일본의 국채시장에서 두 가지 각도로 이 문제를 잘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려서 그 자막을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일단은 제2의 길드 사태, 일본 내에서 발생하는 것이냐. 그래서 일본 내 소위 일본 국채의 텐트럼 현상이 발생될 것이냐. 또 일본의 국채 금리가 급등할 것이냐. 엔캐리 자금이 청산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그의 일본의 국채 금리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 1980년대 후반의 국채 금리의 최고치는 일본 경제학과가 좋았습니다. 근데 일본의 경제 성장률이 그때 4%대 3에서 4%대입니다. 그러면 자 지금 일본 경제가 좋으냐 하는 측면에서는 일본 경제가 2분기 성장률이 최근에 가장 좋은데요. 지금 플러스 0.3%입니다. 이걸 연율 개념으로 하면 1% 조금 넘습니다. 그러면 자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던 그 1980년대 후반에 3% 4%면 지금 1%는 낮습니다. 그럼 뭐 가지고 일본의 국채 수익률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을까? 결과적으로 보면 일본의 국가 채무가 많기 때문에 수급상에서 일본 국민들조차도 이제는 엔화 표시 국채를 애국심에 호소해서 사지는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러면 서플라이와 디맨드가 수급 관계에서 차약권의 공급 물량이 많이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국채 가격이 떨어지고 국채 금리가 경제 여건에 비해서 훨씬 나쁜데도 불구하고 지금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다. 그런 측면에서 사실상 위에다가 왜 굳이 이런 상황에서 금리 인상을 시사하느냐. 여기 이제 이런 상황에서 금리 인하인데 시청자 여러분 깜짝 놀라실 겁니다. 금리 인상을 시사하느냐. 이걸로 바꾸겠습니다. 금리 인상을 시사하느냐 하는 측면에서 일본 내의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대로 이 우에다 가조 일본 은행 총재 추가 금리 인상 관련 발언이 일본 정치권에서도 많은 비판을 받았는데 일본 은행이 이런 압박과 무관하게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사실 여러 가지 각도가 있겠죠.
일본에 이렇게 보면 지금까지 올해 1월 달에 금리를 인상하고 나서 예. 왜 여건이 위에다가 얘기하는 여건이 됐는데 왜 안 됐느냐 하는 각도에서 보면 일본의 일본행 총리 이시바와 그다음에 일본의 집권당에서 결과적으로 보면 경기 문제를 들어서 굉장히 정치적으로 굉장히 압력을 가하는 상태에서 금리를 추가 인상을 단행하지 않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위에다가 얘기한 대로 금리 인상할 것이냐 하는 것은 최근에 정치적 기반이 어떻게 되느냐. 이시바와 집권당인 자민당의 정치적 기반이 약화됐다면 위에다 입김이 이렇게 사실 위에다의 얘기대로 금리 인상이 되는 거죠. 그런 가운데에서 시청자 여러분께 일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진전된 상황을 중심으로 해서 이시바의 정치적 기반, 그다음에 집권당인 자민당의 정치적 기반이 상당히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그건 참여연 선거에 참패를 계기해서 작년에 중요한 선거, 참여연 선거를 전부 참패했으니까 시게루가 고집을 부리지 않는다면 지금 조기 이렇게 선거를 치러야 되는 시점입니다. 과거에 보면 이 조기 총선을 치렀는데요. 시게루가 정책 욕심이 많기 때문에 지금 이게 고집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에 이 운명이 좌우될 거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시바가 버틸 수 있을 거냐 하는 측면에는 도덕성이 워낙 안 좋습니다. 지난 3월에 초선의원 때 상품권을 노렸습니다. 이 상품권이 우리 입장에서도 만약에 사실 우리나라의 이렇게 대통령께서도 우리 대통령은 지금 대통령이 아니고요. 과거의 대통령이 이렇게 돌렸다면 아마 이거 굉장히 논란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 선진국이라 하는 일본에서 이거 총리가 상품권을 돌렸으니까 이게 이 도덕성 문제는 쉽게 정리가 되는 것이 아니죠. 그다음에 트럼프 관세에 대해서 지금 평가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마지막에 퍼주고 얻은 게 뭐냐 하는 각도가 참정당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거세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시바의 지도는 20%대까지 추락했죠. 자민당조차도 일부가 아니라 대다수가 지금 기표하는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금리 인상을 놓고 이시바 집권당이 이렇게 집권당과 썼던 우에다 입장에선 좋은 이치가 되는 거죠. 왜냐? 이시바가 정책 입장이 낮아져. 그다음에 자민당이 정책 입장이 낮아져. 그러면 금리 인상을 말하는 이시바와 자민당의 입장이 낮아졌으니까 우에다의 잭슨홀 미팅의 발언에 대해서 시장의 공감대가 형성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일본의 잭슨홀 미팅의 시기의 발언은 국제금융시장에서 한미 정상회담 결과보다도 오히려 더 이렇게 주목받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결국 일본의 금리 인상 시기 가능성은 엔캐리 자금 청산 여부, 사실은 우려로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데 우리 입장에서는 1년 전에 이 문제 불거지면서 8호 쇼크 겪기도 했었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랄지 이걸 좀 살펴봐야겠습니다. 오늘 중앙일보에서 만약에 최종적으로 이렇게 기사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는 오늘 새벽에 나온 이렇게 디지털 기사를 보면 예. 작년에 이렇게 우리나라의 엔캐리 자금 청산에 따라서 국내에서 사이드 이렇게 예. 그다음에 서킷 브레이크까지 동시에 발동되는 사건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렇게 기사 자체가 부풀려서 나온 것을 아마 최종판에서도 아마 나왔을 거로 생각합니다. 근데 뒤쪽의 내용들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 작년에 이러한 상황이 발생됐고 올해 7월 달에 일본의 BOJ에서도 일부 증권사가 다시 엔캐리 자금 청산 얘기해서 이 가능성을 부축했는데도 이 방송을 통해서는 가능성이 적다하고 지금까지 한 달이 경과됐는데 실제적으로 보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거를 이전에 나왔던 용어이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께 뒤쪽 내용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것은 자막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1년 전의 모습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가능성은 적다고 한 달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중앙일보 기사와는 상당히 다른 각도로 이렇게 오늘 말씀드린다 하는 것을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질문 가기 전에 궁금한 것만 하나 풀어보고 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국제금융시장에 엔캐리 자금이 얼마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그게 청산이 얼마 될 것인가, 그 공포가 얼마 될 것인가 이거랑 연결이 되기 때문인데 사실 제 보고서 보다 보면은 제대로 측정을 잘 못하는 것 같거든요. 이거 어떻게 측정을 할 수가 있고 어느 정도로 지금 추산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네, 엔캐리 자금에 사실 이것의 엔캐리 자금의 규모라든가 이런 걸 추정하려면 일단 이론적 기반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 이제 개념이 제대로 잡혀야 그 자금 규모가 나오겠죠. 예. 그런 측면에서 시청자분도 잘 아시겠지만 엔캐리 자금의 이렇게 이론적 근거는 어빙 피셔의 통화가치를 감안한
국제 간 자금 이동설, 경제학 책에서는 뭐 이자 평형설 뭐 이런 쪽으로 나온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 요체에는 조금 이렇게 박스권으로 이렇게 된 이 상태입니다. 이것은 뭐 시청자 여러분이 눈에 있죠? 좀 어려워 보이긴 합니다. 그렇죠? 예. 우리 시청자분들은 이제 신흥카랑 같이 해서 이렇게 같이 맡을 때는 이제 처음인데 예. 그 이전서부터 이게 많이 보여들어 가지고 요거는 설명을 약화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미국이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고 일본이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다 하는 측면에서 엔캐리 자금 청산하는데요. 분명히 국내 증권사들도 얘기할 때 기준금리 가지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준금리는 보이지 않는 금리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보이는 금리, 국채금리에서 더 좌우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990년대 엔캐리 자금에 주도하는 것은 와다네베 부인에 의해서 주도된다. 예. 이렇게 두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걸 좀 토대로 해서 사실 이 캐리 자금에 보면 굉장히 이렇게 환차익과 금리 차이에서 되기 때문에 이 자금의 속성상 규모 자체가 정확하게 추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공신력 있는 기관들이 발표했던 건 그러면 이제 국내 증권사보다는 한국에서 발표하는 게 더 이렇게 여가 있죠. 왜냐하면 국제 대차 대조표를 국제 통계 기준의 통계 협약에서 직접적으로 인수를 받을 수 있으니까 중앙은행들은 예. 중앙은행들이 아무래도 한국에서 발표하는 것이 국내 증권사의 추측성으로 캐리 자금을 추정하는 것보다는 민감하고 중요한 이 자금 규모를 알 수 있지 않냐 생각합니다. 일단 한국은행이 추정한 엔캐리 자금은 502조 엔이다. 우리 돈에 지금 환율로 하면 4,768조 원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전체 규모 자체는 그렇게 크지는 않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 엔화의 국제화 정도라든가 이런 것이 사실상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일본의 엔캐리 자금의 대상이 되는 일본의 국채라든가 이런 쪽에 이렇게 보면 일본 국채는 사실 경제 규모에 비해서 선진화되지 못했습니다. 일본의 발행하는 엔화의 국채는 선진화되지 못해서 국제화되지 못해서 일본 사람들이 아직도 90% 이상을 사주고 있다 하는 측면으로 이렇게 되면 이 규모 자체가 그렇게 크지는 않다 이렇게 보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엔캐리 자금이라 하더라도 다 청산되는 건 아니죠. 시청자 여러분. 다 이렇게 만기가 설정돼 있고 뭐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여건상 예. 자금 조달하면 그러면 이 중에 실제 청산 가능성이 있는 자금들은 얼마까 할 때는 6.5%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일부 작년부터 계속해서 일부 증권사의 연건이라는 사람이 엔캐리 자금의 청산이 계속해서 그걸 부각시키는데요. 오늘 한국은행에서 나온 엔캐리 자금의 실질적으로 규모와 청산 가능성 있는 자금 규모를 한번 잘 이해하실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최근에 일본의 금리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 어쨌거나 기준금리가 올라가고 이자금리가 올라가죠. 시중금리 이자금리가 말씀하시는 올라가니까 겁니다. 예. 이자금리가 올라가니까 일본 국민들은 전통적으로 저축을 중시합니다. 민간 저축률을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자, 일본이 우리보다 경제 발전 단계가 높다. 그러면 경제 발전 단계가 높을수록 저축률이 떨어지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민간 저축률은 기업 저축 빼고 민간 저축은 지금 2%대입니다. 일본은 지금 6%대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그동안 일본이 마이너스 금리인데도 불구하고 일본 국민의 저축성이 얼마나 높은지는 여러분 한국의 민간 저축이 2%대인데 일본이 여전히 6%대를 유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일본의 금리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예금 금리가 올라가니까 전통적인 부자들은 물론 주식과 코인에 투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는 다시 예금을 선호하는 각도이기 때문에 실제로 청산될 수 있는 엔캐리 자금에 청산될 수 있는 규모라든가 이런 것이 그렇게 급증하지는 않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결론으로 가보죠. 잭슨 홀 미팅 이후에 미국의 움직임, 그리고 일본, 또 하나 환율, 그리고 일본인들의 습관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이번에 8.5 사태 재현될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네, 그거는 사실 일본의 국채금리와 캐리 자금의 여건상 이론으로서 작년과 1년 전과 지금의 상황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아시면 시청자님이 단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대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자, 1년 전에 낙인 효과가 있었죠. 그때 대비해서 엔캐리 자금의 청산 가능성이 얼마큼 높은가 하는 것을 자, 작년 8월 1일 날 일본행의 7월 회의 직후에 10년물이 미국이 3.7%였습니다. 일본은 1%였습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1.1%대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죠. 우리 시간은 오늘 26일이니까 현지 금융으로 미국은 25일이고 어제 끝난 이렇게 일본에 해서 25일 기준으로 해서 일본의 10년물은 그리고 10년은 1.6%입니다.
미국은 4.3%입니다. 일본이 조금 더 올랐습니다. 근데 N달러 환율을 보겠습니다. 같은 기간에 141에서 148엔대 진행됩니다. 결과적으로 이 수준 가지고 일본에 추가 금리 한다 해서 오히려 사실 엔캐리 자금의 청산보다는 왜 국제금융 시장에서 국가 채무의 위험성이 높은 상태에서 일본 내에서도 예. 사실 물가만 생각해서 위에다 당신 입장대로 추가 금리를 올리느냐 이것보다는 사실 이런 상태에서 금리를 기준금리마저 올린다면 국채 금리가 더 올라가서 일본의 데킬라이가 부추길 수 있다 하는 이 측면은 우리가 외환 위기를 당한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지 않냐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지금 이렇게 국가 GDP 대비해서 국가 채무는 일본보다 훨씬 낮습니다는 국가 채무의 증대 속도가 지금 빠른 상태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외환 위기를 겪었던 이런 국가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이웃국에서 실제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금리 인상 여부에 따라서 데킬라 위기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은 우리 입장에서 사실상 어떻게 대비해야 되느냐 하는 측면은 상당히 중요한 시사점이 던져주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예. 결과적으로는 지금 국제금리 시장에서 한계 접근도가 좀 많이 떨어질 거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국제금융 시장에서 왜 오늘 그 결과보다는 국제금융 시장의 한계 변화 가능성에 대해서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친증시 정책 관련해서 정부의 정책 기조가 달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 모건 스탠리 한국의 그 선진국 지수라든가 세계 채권 지수라든가 내년 4월에 현익 가능성이라든가 이런 측면이 자꾸 시장의 접근도가 떨어지는 상태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보면 한국이 이렇게 주변국에 이렇게 데킬러 위기가 나올 때는 결국에 우리 내부적으로 외환보유를 확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외환보유가 간신히 4천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접근도가 떨어진다면 어떻게 되냐? 자,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 정부 입장에서는 해외 순자산이 뭐에서 증가하느냐? 국내 주식 투자가 돼서 해외 순자산이 올라간다는 건 중요한 의미가 아닙니다. 예. 이거는 좀 우리나라 외환 위기를 겪는다는 측면에서 보면 현 정부가 해외에 무조건 나가는 주식이라든가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좀 규제가 있어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민간 내부에서는 국민연금이라든가 해외 투자 이걸 좀 해서 수익률적인 측면에서 가는데요. 그것보다 우리나라 외환 위기 터지면 수익률이 무슨 수익률입니까? 그 점에서 사전 준비 차원에서 MPC를 비롯해서 우리 기업들이 제2선 자금을 확보해 주는 것도 지금 일본에서 추가 금리 안상께 나오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내부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방지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현재 한 듭니다. 4천억 달러 정도 되는 외환 보유고가 그렇게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는 뜻이 된 건가요? 네,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을 볼 때는 우리가 지금 외환보유고 4천억 달러는 여러 가지 기준, 예를 들어서 IMF의 3개월치 기준, 그 다음에 그린스폰 기도티 기준, 예. 그리고 최광희가 캡틴 기준인데요. 캡틴 기준에서 볼 때는 우리나라 외환보유가 3,800억 달러로 지금 4천억 달러가 괜찮습니다. 근데 앞으로 국제금융시장의 접근도를 볼 때는 지금 우리가 제2의 이선 자금을 우리가 완충시킬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MPC의 해외 투자 수익률을 감안한 해외 주식 투자 좀 자제시키고 국내에 이렇게 기업이라든가 외화가 가치 많은 국가와 많은 단체와 내부적인 수합, 통화 수합을 해서 이렇게 그 자금을 외화를 확보시켜 나가야 앞으로 있을 수 있는 환경에 대해서 대비할 수 있지 않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추가 질문에 대해서 답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충분한 답변이 됐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지금까지 도움 말씀의 한상춘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이었습니다. 위원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